네, 안녕하세요. 과학의 기본 입자, 기본 유튜버 뉴트리노가 진행하는 뇌과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뇌과학을 전공하신 건국대 의대의 신천영 교수님을 모시고 뇌에 대해서 두 번째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들은 뇌과학의 기초에 관해서 알아봤잖아요.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자폐증을 포함한 뇌의 병에 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교수님, 뇌가 고장이 나면 생기는 병으로 저희들이 알츠하이머 병을 제일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정상적인 뇌가 병든 뇌로 바뀌는 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병이 들게 되는 건가요? 뇌의 질병을 우리가 알려면 어떤 카테고리를 좀 나눠 놓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알츠하이머 병을 예를 들어 주셨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그러죠.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신경세포가 퇴행성 변화를 거치고 죽어가면서 그래서 정상 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퇴행이라고 하니까 후퇴한다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뜻이네요. 네, 네. 관절염, 류마티스 생기는 거랑 비슷한 내용이죠. 네, 네. 네, 그런 과정들이 있고요. 혹은 이제 정상적인 신경의 신호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뭐 기분을 조절한다거나 사고를 유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그런 또 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신과적 병이라고 하죠. 우울증이나 조현병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거기 하나 더해서 요새는 이제 발달 과정에서 뇌 발달이 조금 잘못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것들이 뭐 자폐증이라든가 ADHD라든가 뚜레 증후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 장애가 있겠죠. 발달 장애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기라든가 어린이처럼 아직 뇌가 태어난 지 안 되는 어린 뇌에서 생기는 병이 네. 되겠군요. 네,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 조금 잘못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뇌에 병이 들 때 이런 뉴런과 시냅스 그리고 이 두 개 말고도 악교세포라는 또 세포도 뇌에 있다고 들었는데 이 세 가지 주요한 그 세포에 어떤 병이 생기면은 망가지면은 뇌에 병이 들게 되는 걸까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같이 알아봤던 뇌의 영역과 뇌의 기능을 이해하면 이게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특정 뇌 부위가 중뇌의 어떤 부위가 운동을 조절합니다. 네. 운동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부위가 죽을 수 있죠. 뉴런이 신경세포가 죽을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운동 컨트롤이 잘 안 되겠죠. 아.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파킨슨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감각을 느끼는 부위가 뭐 잘못되면 앞이 안 보이겠죠. 뭐 복시가 생긴다든가 네. 세네개로 보인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아. 그래서 뇌가 어떤 부위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면 네. 그 부위가 잘못됐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런 방식 외에 또 하나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잘못되면 질병이 걸릴 수 있느냐, 뇌에 병이 걸릴 수 있냐는 건데요. 뉴런 말씀해 주셨죠. 신경세포가 신호를 전달하는 기본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이 돼서 신호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시냅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크게 보면 신경세포가 죽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경세포 자체가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건데 얘가 아예 죽어버리는 살아있는 경우. 세포가 죽는다. 네. 그래서 정상 기능을 못하고 죽는 경우인데 이거는 나이가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요. 뭔가 병적인 단백질이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처럼 병적인 단백질이 쌓여서 죽을 수도 있고요. 외상이 와도 죽을 수 있는 거죠.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뇌출혈이 있어서 산소 공급이 안 된다든지 영양 공급도 안 되고 그럼 세포 죽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뇌 부위에 어떤 기능이 유지가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질병이 나타나겠죠. 이제 그건 이제 굉장히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될 거고요. 우리가 시냅스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신호 전달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시냅스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겉으로 보기 심한 증상은 아니지만 조금 옆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눈치챌 수 있을 것만 앞뒤가 안 맞는. 네. 그래서 시냅스 기능이 잘못되어 있는 여러 질환들이 있습니다. 뭐 우울증이라든가 조현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불안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신호가 전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뭔가 좀 잘 안 맞는 그런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소위 말하는 정신과적 질환이 생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 본격적으로 사실 신천영 교수님은 이제 여러 뇌 질환 중에서도 자폐증에 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는데요. 이
자폐증에 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점점 현대로 갈수록 자녀와 부모님들이 이 자폐증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례가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데 왜 자폐증이 생기는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이렇게 대해서 과학은 여기에 속 시원한 설명을 할 수가 없을까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 그다음에 의사, 또 부모님들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조금씩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발달 장애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30년 전만 해도 자폐증의 유병률 얼마나 많이 걸리느냐. 뭐 그런 것들이 한 2만 명 중에 1명 뭐 이렇게 했었어요. 드물었군요. 아주 희귀 질환의 하나로 이렇게 분류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2%입니다. 와, 2만 태어나는 명 중에 아이들 하나가 50명 중에 1명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왜 그렇게 많아졌을까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잘 알게 돼서 진단이 많이 돼서 그렇다는 것도 있고요. 다양한 뭐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들을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텐데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유전적 성향이 크다. 그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 유전적 성향이 크다는 것이 엄마나 아빠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렇다는 건 아닌 거고요. 임신 과정 중에 혹은 태아가 발달하는 과정 중에 유전자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폐증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원인은 다양한 것이죠. 그리고 관련돼 있는 유전자가 한두 개가 아니고요. 뭐 많이 보면 한 1000개쯤, 적게 봐도 한 200개, 300개 정도의 유전자가 관련이 돼 있어요. 수백 개의 유전자. 그 중에 어느 몇 개만 고장이 나도 자폐증이 생길 수 있군요.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자폐증을 연구하기가 힘듭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도 사실 치료제가 있거든요. 새로 허가를 받은 약물도 있고 뭐 썩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병원에 가면 드릴 수 있는 약이 있어요. 우울증도 그렇죠. 불안장애, 수면장애 다 있습니다. 근데 자폐증은 약이 없습니다. 아직 공인된 약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새로운 약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절실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자폐증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서로 사회적인 소통을 한다든가 언어를 구사한다든가 하는데 문제가 있고요. 똑같은 행동을 좀 반복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강박도 있고요. 그런 증상들을 아직 속 시원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이런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고차원적인 그 뇌기능이잖아요. 그렇죠. 타인과 교류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원숭이조차도 사람과 비교하면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인간 사회처럼 고도의 사회작용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 복잡한 천조개의 커넥션이 있는 뇌에서 몇 개가 잘못되면 당연히 이 소셜 커뮤니케이션이나 언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자폐증은 인간이 그 고차원의 뇌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의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요새 이제 많은 분들이 뉴로 다이버시티라는 얘기를 하세요. 다양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폐증을 우리가 꼭 질환으로만 볼 것이냐. 물론 이제 한눈에 보기에도 우리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중증 장애인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벼운 자폐증도 있군요. 그래서 정상적인 뇌 기능의 하나의 끝단 쪽에 있는 그런 다양성의 하나로 보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뉴로 다이버시티가 표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폐증의 스펙트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스펙트럼 디소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뭐 이거를 질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어드버커시 그룹이라고 하죠. 환우회나 이런 쪽 부모 실제로 부모님들이나 당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질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안 하시고요.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개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그런 측면에서도 자폐증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뭐 다양한 의미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교수님 말씀을 이어서
자폐증의 어떤 발달성 뇌질환,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나이에 어린 뇌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보통 이제 자폐증이 한 10세 전후에서 나타난다고 들었어요. 네. 뭐 이렇게 어릴 때 태어나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사실 자폐증을 앓는 본인과 그 부모님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통을 겪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직 공인된 약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약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회의 자폐증을 앓지 않는 다른 분들은 이분들을 완전히 어떤 외계인처럼 정상인 아이들과 서로 어울려서 학교를 다니거나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굉장히 심하게 하면 따돌림을 한다든가 그렇게 편견이 있는데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폐증도 스펙트럼, 무지개에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듯이 자폐증 자체도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약한 자폐증부터 매우 심한 자폐증까지 다양한 양상이 있고 또 우리의 인간의 정신작용이란 게 1부터 100까지의 아주 다양한 양상이 있는데 그중에 뭐 99.8이라든가 이런 그 인간의 정상 레인지 안에 하나 있는 것으로 보자는 그런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뭐 우리 자폐증을 실제로 앓고 있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도 이런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알게 되시고 동참하시고 또 그런 정보를 모아서 서로 같이 연대해서 대응하시면 더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뭐 거의 얼추 다 됐는데요. 제가 마지막 그냥 짧은 질문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교수님은 지금 자폐증을 전공으로 연구하시지만 아픈 뇌를 어쨌거나 고치는 데 평생을 사명을 지금 바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뇌는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 많은 무궁무진한 연구 분야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픈 뇌를 고치는 의사로서 장래에 과연 뇌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치료를 할 수 있게 될런지 미래 전망에 대해서 짧게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뭐 뉴로 엔지니어링, 뇌 공학 같은 것을 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기법들이 나오면서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이 연구를 해왔던 저분자 화합물, 약이죠. 아니면 단백질 치료제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계로 혹은 전기적, 자기적인 방법으로 뇌를 조절해서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뇌질환도 반드시 정복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연구만 해더라도 아까 뭐 자폐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도화된 뇌 기능이 이제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나 언어를 조절하는 그런 시스템은 뇌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겠죠.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체계가 도파민, 세로토닌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작용을 하는데요. 기존의 어프로치는 하나만 조절하는 거죠. 아, 별도로 그러니까 한 개 한 개씩 인자만 네네. 조절을 했군요. 근데 이런 고차원적인 뇌 기능은 A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B도 관여하고 C도 관여하기 때문에 복잡하군요. A, B, C 컨비네이션을 종합적으로. 잘 찾아내서 네. 한꺼번에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 치료법 중에 하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에 걸친 뉴트리노의 뇌과학 소개는 건대의대 신창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훈훈한 결론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뇌에 장착되어 있는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더 높여서 뇌의 마지막 신비까지 풀 수 있는 그런 밝은 미래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차례에 걸쳐서 오늘 교수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반응이 좋으면 또 모시겠습니다. 네, 불러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